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법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제2장입니다. 법 제2장에 그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시장 지배적 지위에 대한 남용 금지에 관한 규정인데요. 시험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해가지고 먼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법 제2조 7호에 나와 있습니다. 그 7호에 나온 내용 보시게 되면 그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일정한 거래 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까지 포함됩니다.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 조건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 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해가지고 법 제2조에 정의가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법 제2조에 나와 있는 그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그 정의인데, 원래 그 용어에 대한 정의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 지배적 사업자 주의해서 봐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의하실 게 공급자나 수요자까지 포함됩니다.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그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 조건입니다. 기타 거래 조건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시장 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해가지고 정의가 나와 있는데, 그 정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이 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것은 시장 지배적 지위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지위 그 자체가 아니라 뭐예요? 그 지위를 남용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지위가 문제가 아니라 지위를 남용해서 불공정하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겁니다. 그 점도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 지배적 지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하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자, 이것이 규제를 받는 행위다 하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시장 지배적 지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2018년 시험에서도 나왔습니다. 가로놓기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 점유율이 제일 중요하죠. 시장 점유율. 시장 점유율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경쟁 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그 세 가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경쟁 사업자의 상대적 규모라는 것도 2016년에 시험에 나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2018년에는 그 시장 점유율이 제일 중요한데, 그걸 가로쳐 놓은 다음에 거기 들어갈 말이 뭐냐 하는 것을 물어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세 가지입니다. 시장 점유율, 두 번째로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세 번째는 경쟁 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앞에서 우리가 수요자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는 공급자뿐만 아니라 상품 또는 용역의 수요자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 상품이나 용역의 수요자도 바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본 내용입니다.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법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남용 금지에서 법 3조에 나와 있는 내용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에는 나열만 해놨습니다. 나열만 해놓은 다음에 그 세세한 설명이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그 시행령에 나온 설명까지도 시험에 나오니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와 관련해가지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가지고 그 남용 행위를 갖다가 5가지를 규정해놨습니다. 남용하는 행위를 갖다가 5가지를 제시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에서는 5가지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까지 다 보셔야 합니다. 이건 시행령에 나온 거지만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같이 보시게 됩니다. 일단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뭐냐면, 예컨대 부당한 가격 결정이라든가 또 부당한 공급 조절, 공급을 제한하면 값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당한 공급 조절도 있고, 또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 또 한 가지가 시장 진입의 제한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가 이제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를 배제해서 거래하는 거 해갖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 하나하나 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또는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이게 바로
남용 행위에 해당됩니다.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부당하게 결정 유지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하는 건데 그 두 가지가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가격의 부당한 결정, 유지 또는 변경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또는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로 한다 해가지고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한번 잘 새겨보시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물가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것이 시행령 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가격 결정과 관련해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 보시고, 이럴 때 이제 부당한 가격 결정을 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를 갖다 의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의뢰를 갖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내용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두 번째 행위입니다. 두 번째 행위인데, 남용행위 두 번째인데,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공급을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상품의 판매나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해가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 또 한 가지는 유통단계에서 공급 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경우 해가지고 두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부당한 공급 조절에 해당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인데 네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경우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면 다른 사업자는 생산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역시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에 포함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겁니다. 인력을 채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한다. 그러면 다른 사업자는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공급, 판매의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것도 역시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내용도 좀 경우에 따라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만 그거 이렇게 크게 무시하셔도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까지 확인하실 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나온 내용이 2016년에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내용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뭐냐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기술 인력을 채용했다. 그럼 다른 사업자는 인력 채용 못해서 사업활동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바로 이제 이것이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그 세 가지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새로운 경쟁 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참가를 방해하는 거니까 진입을 막는 거죠. 그래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 새로운 경쟁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우인데, 여기 역시 네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입니다. 배타적 거래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배타적으로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다른 사업자는 못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진입을 제한하는 행위죠. 다음에 두 번째로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 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는 이런 행위입니다. 권리를 매입하게 되면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다른 사업자는 진입할 수가 없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로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경쟁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공급, 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것도 역시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이런 행위입니다.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새로운 경쟁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역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갖고 이것이 바로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행위의 사례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역시 시험 문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가지 중에 다섯 번째인데, 자,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또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해가지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자,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 거래 가격에 비추어 낮은 대가로 공급하는 겁니다.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또는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 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하나가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이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 해가지고 다섯 번째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열된 내용들을 갖다가 잘 확인하시고 일단 크게 다섯 가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시고 각각에 포함되는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잘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남용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입니다. 남용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해가지고 법에는 뭐라고 규정되어 있느냐 하면 남용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그리고 남용 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 해가지고 추가로 예시를 했고, 기타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대통령령으로 정한 내용이 우리가 세부적으로 내용들 봤던 겁니다. 다섯 가지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 그게 바로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남용 행위의 유형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고, 또 남용 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그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하는 겁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자,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어떻게 추정할 거냐. 앞에서 우리가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판단한다고 했죠. 시장 점유율, 또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또 경쟁 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했죠. 세 가지를 갖다 고려한다고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자,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할 때 그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자, 기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할 때 첫 번째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이 제일 첫 번째가 시장 점유율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인데 뭐가 되어 있죠? 자,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근데 이게 예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 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합니다. 자,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 원 미만인 사업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서 제외합니다.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지고 두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제시가 돼 가지고 이런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예요. 다음에 두 번째, 자, 셋 이하의 사업자. 자,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입니다.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인데, 다만 이 경우에 시장 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는 제외합니다. 자, 3명의 사업자를 합쳐가지고 시장 점유율이 75% 이상인데, 그 중에서 세 번째 사업자가 만약에 시장 점유율이 10%가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있죠. 이럴 때 그 세 번째 사업자는 포함 안 시킵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것도 이제 숫자가 잘 나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40억 미만의 사업자는 제외한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라고 그랬고, 자, 셋 이하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 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가지고 40억, 100분의 50, 100분의 75, 100분의 10 해가지고 이걸 가로 쳐놓은 다음에 숫자를 다 합치면 얼마냐, 이런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숫자를 다 합치면 얼마냐. 그래서 이제 40억, 50, 75, 10 다 합치면 175가 되는 건데, 이게 2018년에 나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숫자가 중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물어본 거죠. 재밌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또 한 가지 2016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사업자 A, B, C가 있는데 A, B, C, D가 있다. 사업자가 있는데 A의 시장 점유율이 40%입니다. 또 B의 시장 점유율이 30%입니다. 자, C의 시장 점유율이 6%예요. 그리고 자, D의 시장 점유율이 4%다. 뭐 또 있고요. 2도 있고요. 그럼 이런 경우 자, 시장 지배력 사업자는 누구누구냐 하는 겁니다. 시장 지배력 사업자는 누구누구냐. 여기서 보면 자, 셋을 다 합치면, 셋 합쳤을 때 76% 아닙니까? 76%니까 분명히 셋 이하의 사업자가 시장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니까 분명히 시장 지배적 사업자죠. 근데 C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안 되죠. 100분의 10이 안 되기 때문에 C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고, 이럴 때 A하고 B만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자, 이런 문제가 또 별도로 시험에 나왔었고, 예전에도 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조항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 점유율 가지고 하는 겁니다. 시장 점유율이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확인하시고,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용어에 대한 정의인데 뭐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거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여기서 지금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라든가 시장 점유율, 이것도 용어의 정의를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라고 할 때는 해당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종료일이 속하는, 그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 1년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1년 동안에 공급하거나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을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간접세는 제외한 금액을 얘기합니다. 간접세를 제외한 금액. 직전 사업연도 1년 동안에 공급하거나 구매한 금액. 또 마찬가지로 시장 점유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 1년 동안 국내에서 공급 또는 구매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 중에서 당해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이 점하는 비율, 당해 사업자가 점하는 비율 해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갖다가 구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 시장 점유율을 금액 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금액 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물량 기준입니다. 금액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두 번째가 물량 기준 또는 생산 능력 기준, 물량 기준 또는 생산 능력 기준으로 이를 산정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규정의 적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규정의 적용도 뭐 처음에 꾸준히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하는 그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사업자뿐만 아니라 계열회사를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판단에 관해서 필요한 세부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도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위반 행위가 있을 때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도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해가지고 보통 이제 여기 시정 조치가 나오고, 시정 조치가 나온 다음에 또 한 가지고 과징금 규정이 나옵니다. 과징금 규정. 자, 시정 조치 먼저 보겠습니다. 법 제5조에 나와 있는데, 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자,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의 인하, 또 당해 행위의 중지, 그리고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자,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가격의 인하가 첫 번째 나와 있죠. 제일 중요한 거죠. 뭐 가로놓기 하는 게 나왔습니다. 가로로 만든 다음에 여기 들어갈 말이 뭐냐 하는 거. 근데 이거 뒤에 다 중요합니다. 가격의 인하도 할 수 있고, 가격의 인하도 요구할 수 있고, 당해행위의 중지를 요구하고, 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해야 되는, 공표하고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공표를 명하고자 할 때, 공표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참작하여 공표의 내용, 매체의 종류, 수 및 지면 크기까지 정하여 이를 명해야 합니다. 다음에 그 과징금, 마지막으로 과징금입니다. 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력 사업자가 남용 행위를 한 경우 있죠. 이럴 때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입니다. 자,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또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관련해 가지고 나왔던 연습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시 문제 보시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5가지 제시했었죠. 그 5가지에 대한 내용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5가지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까지 이제 우리가 시행령에 나온 내용까지 봤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시켜서 시험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자,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이거는 이제 공급 조절에 해당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는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이건 아니죠. 경쟁자의 고객을 내가 끌어올 수 있죠.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자, 법이 정한 5가지 남용 금지 행위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겁니다. 자, 3번에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자,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경쟁 사업자의 참가를 진입을 제한하는 거죠.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쟁 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역시 금지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포함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 아주 흔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 제시해놓고 5가지에 대한 그 세세한 설명을 제시했는데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게 제 3장, 그 독점 규제 관련된 공정거래법 보시게 되면 3장에 뭐 기업 결합의 제한이라든가 경제력 집중의 업체해가지고 이제 국가 경제와 관련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조항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은 시험 범위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3장은 빼고 4장이지만 세 번째 나왔기 때문에 제 3장 해가지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제한해가지고 정리해놨습니다. 자, 부당한 공동행위에 제한해가지고 여기 이제 3장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3장. 부당한 공동행위입니다. 행위의 제한. 자, 이 공동행위라는 게 뭐죠? 이게 우리 경제학에서 흔히 산업조직론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산업조직론에서 기업들이, 소수의 기업들이 담합을 하는 거예요. 담합을 하는 이런 행위를 갖다가 공동행위라고 합니다. 영어로 콜루션이라고 해서 담합인데, 근데 부당한 공동행위는 제한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해가지고 법 제19조에 나와 있는데, 근데 먼저 우리는 여기서 법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일반론적인 입장에서 근데 우리가 뭐 산업조직론이라든가 아니면 뭐 공정거래위원회 해석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이게 거의 매년 나옵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 3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독립적인 복수의 사업자. 독립적인 복수의 사업자입니다. 복수의 사업자가 있는데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하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로 공동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공동행위가 있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경쟁을 제한해야 되는 거예요. 경쟁 제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가 바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입니다. 첫 번째는
독립적인 복수의 사업자라고 그랬죠. 독립적인 복수의 사업자. 가지고 부당한 공동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자,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행위에 대한 의사의 연락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행위 하자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자는 의사의 연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첫 번째 조건이고,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건 어떤 거냐. 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 수평적 경쟁사업자 간의 공동행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수평적 경쟁사업자 간의 공동행위만 인정하고 있고, 거래 단계를 달리하는 사업자 간의 공동행위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근데 현대차가 있을 때, 현대차가 만약에 대우 GM 대우하고 같이 공동행위를 했다. 그러면 규제하는 거죠, 이거는. 그렇지만 현대차가 원자재를 공급하는 부품업자들하고 만약에 공동행위를 했다. 이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공동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수평적 경쟁사업자 간의 공동행위만 인정하고 거래 단계를 달리하는 사업자 간의 공동행위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공동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공동행위를 해야 되는 건데 공동행위를 어떻게 해야만 이것이 부당한 공동행위냐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해야 합니다. 뭐 가격을 갖다가 일정하게 정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수량을 제한한다든가 해가지고 공동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해야만 합니다. 합의해야만 부당한 공동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합의를 한 다음에 그 합의한 사항을 실행하지 않았어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어도 합의의 존재만으로 공동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합의한 것만 가지고도 공동행위가 되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간의 합의는 계약, 협정, 결의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지만 묵시적 합의도 포함됩니다. 암묵적으로 합의한 거,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것도 주의하실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행위 참가자 중 일방이 당초 합의에 따를 의사는 없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입니다. 그냥 합의만 하고 따를 생각은 없이 합의한 내용을 따를 생각 없이 그냥 합의만 해준 거예요. 해준 것도 역시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에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나와 있는데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는 어떠한 거래 분야나 특정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이 5명인데 5명이 다 합의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 중에 4명만 합의해도 이것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일부 사업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평가되는 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행위와 관련해가지고 부당한 공동행위가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일단은 공동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합의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합의사항을 실행하지 않았어도 합의를 한 것만 가지고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되는 겁니다. 또 묵시적 합의, 암묵적 합의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포함되고 또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의해서 합의한 경우에도 합의를 했다면 역시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합의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고 일부 사업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역시 부당한 공동행위가 됩니다. 이 요건들이니까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경쟁을 제한하는 걸 해야 돼요.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해야 되는 건데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라고 해서 모두 법 위반은 아닙니다. 모두 법 위반은 아니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만 규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만 규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 및 생산량 제한 또 입찰 담합 등 법률에 규정된 규정에 대해서는 당연 위법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래갖고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단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해야만 이것이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해가지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1번은 독립적인 복수의 사업자와 관련된 내용이고 두 번째는 공동행위
행위와 관련된 내용이고, 세 번째는 경쟁 제한성 관련된 내용입니다.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와 유형입니다. 이것도 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나열된 내용들을 갖다 하나하나 다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에 적용 제외 해가지고 또 6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나열된 내용들 다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먼저 자,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와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와 그리고 또 몇 가지 유형을 제시해놨는데 그 유형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에 제시한 그 유형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해가지고 금지와 유형인데, 자, 사업자는 그러니까 법에 나와 있는 내용만 그냥 보시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대한 뭐 이제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게 있는데 그 기본 내용만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는 계약이나 협정이나 결의,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묵시적 합의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지장이 없는 거예요. 포함되는 겁니다. 묵시적 합의. 그러니까 이제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해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이게 부당한 공동행위예요.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9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가지가 바로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유형입니다. 9가지입니다. 보세요. 뭐 잘려오죠. 이거 다 이렇게 나열된 내용들은 원래 의뢰 나옵니다. 나열된 내용들. 그래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보시면 첫 번째는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가격을 결정. 물론 이렇게 하는 건데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이런 행위예요. 가지고 첫 번째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 조건을 정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행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역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상품의 생산, 출고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래 지역 또는 거래 지역이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가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는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일곱 번째는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 관리하거나 또 수행 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여덟 번째입니다. 입찰 또는 경매함에 있어서 낙찰자, 경락자, 투찰 가격, 낙찰 가격 또는 경락 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들어가 있는 것이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또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선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까지 포함해가지고 내용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찰이나 경매함에 있어서 낙찰자, 경락자, 투찰 가격, 낙찰 가격 또는 경락 가격, 그 밖에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들어갑니다. 기타 행위인데 기타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 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 포함되는 것이고, 당연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면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여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확인하시고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부당한 공동행위 해가지고 9가지를 제시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인데 이걸 너무 빡빡하게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빡빡하게 적용하면 진짜 뭐 기업들의 활동을 많이 위축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용 제외를 갖다 제시해 놨습니다. 자, 이 금지인데 적용 제외. 그 적용 제외 규정을 제시해 놨는데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적용 제외니까 결국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허용하는 거 아니에요. 해도 되는 거니까 갖다 이제 흔히 이걸 부당한 공동행위의 인가라고 부릅니다. 분명히 부당한 공동행위지만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허용하는 거예요. 허용한다 해가지고 이걸 부당한 공동행위의 인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적용 제외인데 적용 제외하는 거니까 결국 인가하는 거죠. 그래서 자, 부당한 공동행위의 인가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역시 이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법에는 6가지에 대해서 나열만 해놓고 있어요. 나열만 해놓고 이에 대한 세세한 내용이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이제 시행령의 별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내용이 나열되어 있으니까 표로 만들어갖고 제시한 거예요. 표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다 해서 6가지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고 따라서 이 내용을 좀 보시게 됩니다. 먼저 거기 법 9조, 법 제19조에 나온 겁니다. 법 19조 2항에 나온 내용인데 자,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해지는 경우입니다.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해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인데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은 결국 크게 보면 2가지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산업합리화와 산업합리화도 중요하잖아요. 지나치게 규제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다 해가지고 지나치게 규제함으로써 산업합리화를 저해하면 경제발전에 저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산업합리화하고 또 2번째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행위 요건 해가지고 2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산업합리화 또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이에요. 네, 2가지. 그래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단은 그 목적이 산업합리화라든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인 경우에요. 또 한 가지 그러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하면서도 뭐요?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2가지입니다.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2가지에 해당해야 되고 그러면서 뭐요?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를 받은 경우에요. 이런 경우 자,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6가지 법에 나와 있는 6가지만 한번 쭉 보시면은 법에 나와 있는 6가지가 뭐냐? 자,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3번째가 불황의 극복. 불황을 극복하려면 위기 상황 아닙니까? 불황의 극복, 그 다음에 산업구조의 조정, 그리고 거래 조건의 합리화, 또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해가지고 6가지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6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지만 세세한 사항이에요. 그 세세한 사항이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 제24조에 나온 내용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산업합리화입니다. 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인데 그러면 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 누가 인가하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가할 때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함부로 인가하지 못하도록 역시 또 법에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합리화와 관련해가지고 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의 요건을 해당하는 경우에 하나여 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 제외 첫 번째가 산업합리화의 경우고 산업합리화의 경우에는 자, 지금 제시하는 3가지의 경우 인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공동행위에 의한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 등의 효과가 명백할 때 이럴 때 인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2번째는 공동행위 외의 방법으로는 산업합리화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역시 인가할 수 있습니다. 자, 공동행위 외의 방법으로는 산업합리화의 달성이 곤란할 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오히려 산업합리화 효과가 클 때 이럴 때 인가할 수 있는 겁니다. 경쟁을 제한하는 것보다 산업합리화 효과가 클 때 인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산업합리화를 위해서 공동행위를 인가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에 두 번째는 연구 기술 개발의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연구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의 공동행위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당의 연구 기술 개발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여하고 또 그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때 공동행위를 인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투자 금액이 과다해요. 투자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있죠. 이럴 때 공동행위를 인가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연구 기술 개발 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 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역시 인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 기술 개발의 효과가 더 클 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불황의 극복을 위해서 또 인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황의 극복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할 수 있습니다. 자, 불황 극복을 위한 거니까 첫 번째는 특정한 상품 또는 용역의 수요가 상당 기간 계속해서 감소하고 상당 기간 계속해서 수요가 감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크게 초과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도 앞으로도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 이럴 때 불황 극복을 위해서 공동행위를 인가할 수 있습니다. 또 당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가격이 상당 기간 평균 생산비를 하회하고 있는 경우에요. 하회. 또 당의 사업 분야에 상당수의 기업이 불황으로 사업 활동을 계속하기가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 인가할 수 있습니다. 또 기업 합리화에 의해서는 그 위의 세 가지를 극복할 수 없는 경우, 단지 기업의 합리화만 가지고는 이걸 극복할 수 없다. 이럴 때 공동행위를 인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산업구조의 조정. 자, 산업구조의 조정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죠. 자, 국내외 경제 여건의 변화로 경제 여건이 크게 변화한 거예요. 가지고 특정 산업의 공급 능력이 현저하게 과잉 상태에 있거나 또 생산 시설 및 생산 방법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 능률이나 국제 경쟁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는 경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합리화만 가지고는 지역의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또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산업 구조를 조정하는 효과가 더 클 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두 가지가 있죠. 다섯 번째, 거래 조건의 합리화입니다. 자,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도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거래 조건의 합리화로 생산 능률의 향상, 거래의 원활화 및 소비자의 편익 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하는 경우입니다. 또 두 번째는 거래 조건의 합리화 내용이 당의 사업 분야의 대부분의 사업자들에 의하여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 세 번째로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보다 거래 조건의 합리화가 클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입니다. 자, 역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공동행위를 인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첫 번째는 공동행위에 의한 중소기업의 품질, 기술 향상 등 생산성 향상이나 거래 조건에 관한 교섭력 강화 효과가 명백할 때, 공동행위함으로써 이런 효과가 명백할 때 인가할 수 있습니다. 또 참가 사업자 모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에요. 공동행위에 참가하는 사업자가 모두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도 인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 공동행위 외의 방법으로는 대기업과의 효율적인 경쟁이나 또 대기업에 대항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가지를 제시했고 구체적인 인가할 수 있는 경우 제시했는데, 자,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한번 내용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